전 세계가 일촉즉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이동 명령을 내리고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구 세력의 독립을 승인하고 우호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미국은 또 뭐 이 지역에 제재를 부과할 방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외대 이신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번 사태 일단 왜 일어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냉전 이후 소련의 붕괴와 나토 동진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면서 미국과 패권을 그렸던 소련 붕괴는 동유럽에 거대한 공백을 낳았습니다. 1991년 알마타 조약으로 소련은 러시아와 11개국으로 분열되었고 동유럽 공산권은 9개국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획득하게 됐죠. 예. 특히 소련을 이은 러시아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1990년대 정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2000년 푸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러시아가 서서히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1999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동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기 소련의 동맹국인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주축국이었던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1999년에 나토에 가입했고 그리고 2004년에 소련 영토였던 발틱 3국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나토 동진에 크게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있죠. 이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조지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검토하는 등 러시아의 핵심 이익 지역 자기 앞마당에 우크라이나에서 나토가 들어오는 것이 상상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있죠. 러시아는 쿠바 위기 당시에 미국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모스크바 코미테 미사일 기지가 미국에 미사일 기지가 배치된다면은 러시아로서는 최소 벼랑 끝 전술이나 아니면 전쟁 위험을 무릅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하고 반군 간 교전이 격화되고 있고 뭐 그렇다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루간스크 지역은 대표적인 친러 지역입니다. 2015년에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휴전 중인 곳인데요. 사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이에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 반군 지도자들이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전쟁 위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그 미사일 기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그 본격적으로 포착이 되진 않았는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러시아에서 먼저 군사를 밀집시켰고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서는 더 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돈바스 지역이 지금 조금 다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현지 시각 21일이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동부 돈바스 지역 이동 명령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 세력이죠. DPR, LPR 독립을 승인하고 우호 조약을 체결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있죠. 이 푸틴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대서방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바스 지역. 이 지역이 있죠. 바로 어떻게 보면 2008년에 조지아 전쟁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조지아 사태는 구소련 붕괴 이후에 조지아 영토면서도 러시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 지역을 조지아가 침공함으로써 조지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대규모 러시아군이 반격하면서 있죠. 이 러시아 영토가 되어버렸는데요. 예. 이것처럼 지난 16일 러시아 하원 두마가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을 독립을 승인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금 전이죠. 바로 푸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전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이 전형적인 이 제국주의의 분할 점령 전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러시아 국가도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이잖아요. 근데 러시아 국가에서 그 반군 세력을 승인하고 뭐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은 독립국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있죠. 네. 이 자체가 소련 시대 때는 있죠. 네. 예. 그 행정구역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경남하고 있죠. 같은 나라인데 별로 이렇게 뭐 국경도 안 꺼져 네. 있었죠. 예, 예. 2014년까지는 그 정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91년 알마타 조약 이후에 다른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아, 네. 부산과 경남인데 예. 부산은 뭐 예를 들어 뭐 예. 우크라이나면 경남은 러시아야. 예. 이제부터는 못 넘어와. 국경이 이렇게 딱 그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주변국들 상황도 좀 만만치 않은데 이제 벨라루스 국방부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종료할 예정이던 양국 연합 훈련을 또 연장하기로 했네요. 예, 지속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서방 압박 카드로 러시아 군대를 이용하는 것인데 러시아의 막강한 핵 전력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노리고 이 러시아의 막강한 군대를 카드로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서 어쨌든 작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만약에 뭐 터진다. 그러면 바로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라서 사태가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여러 주요 도시를 함께 공략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근거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보통 이 시각이 바로 미국과 서방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있죠. 이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단기적으로는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굉장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이 수도 키예프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 키예프를 점령하게 된다면은 이 러시아군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체첸 전쟁이나 아니면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있죠. 이 도시 전쟁, 게릴라 전쟁이 돼버리면은 러시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예프 점령은 단기간은 가능하지만은 장기간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겠습니까? 체첸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났던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계획 없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 군의 배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러시아군의 배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CNN 보도를 통하면은 러시아군 35만 가운데 120개 전술대대, 즉 말하자면은 뭐 친러 반군까지 다 합쳐서 한 19만 정도가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대기 중인 상태고요. 러시아 군 주력의 4분의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훈련 중인 3만 명, 그리고 북쪽의 벨라루스 군대까지 합치면 있죠.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이제 뭐 500대 SU-35라든지 전술 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고 최신의 S-400 방공 시스템 그리고 4세대 전차인 T-14 아르마타 등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있죠. F-15 전투기를 동유럽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고 그리고 85 공수사단을 3,000명 정도 추가 배치하는 등 폴란드에 9,200명, 루마니아에 1,200명, 나토가 발틱 3국에 한 4,000명 정도 병력 증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서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에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고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있죠. 이 겨울에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런 형태로 있죠. 천연가스 40%를 지금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 공급을 차단시키면서 있죠.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가스를 운반하는 그 관 같은 게 이렇게 쭉 통과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연관이 있겠네. 예, 1월부터 야말 가스관이라고 해서 있죠. 시베리아에서부터 바로 독일까지 이르는 그 야말 가스관을 잠궈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유럽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국가들 자체가 있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경제 제재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제재 해? 그러면은 우리는 송유관, 그러니까 가스관 잠글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그렇죠.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솟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있죠.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제재할 것인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또한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미러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는데 수락했지야? 예, 지금 보면 있죠. 확실히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고 수락 비슷하게 한 거는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4일 날 있죠. 바로 토니 블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예, 회담을 중심으로 아마 본격적인 외교 해결이 시작될 것 같고,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준비돼 있어가지고 이 이후 24일을 기점으로 외교적 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될 것 같습니다. 외교적 해결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러시아가 요구하는 나토의 동진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나토 문제가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의 민주화 문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내부가 지금 현재 2024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특히 야권의 유력 지도자인 나발리를 갖다가 있죠. 지금 현재 감옥에 투옥 중인데 네. 이분을 갖다가 아마 15년 정도 더 투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있죠. 더 이상 러시아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듣기로는 나토 가입을 하려면은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돈바스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 있죠. 이게 집단 안보 체제이기 때문에 예. 평화로운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년간 있죠. 이 나토에 가입이 돼 있지만은 이 유럽연합엔 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뭐 그런 형태로 있죠. 여러 가지 이 나토 가입을 위해서 있죠. 차단막이 돼 있기 있군요.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가 당장 있죠.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토에 가입하기는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아주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강국이었는데 포기한 이후에 뭐 힘이 없어서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19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서양에서 있죠. 세계 3위 핵 강국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다면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죠. 2013년에 11월 달에 유로마이단이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친러 정권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를 장악하게 되는데 맞아요. 이때 있죠. 이 핵 우산을 갖다가 중국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 제공했던 핵 우산을 갖다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제공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서방국들이 있죠. 거의 방관 수준의 우크라이나를 내버려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있죠. 상당히 있죠.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있죠. 억울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푸틴 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한 번의 학습 효과가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있죠. 만약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특히 뭐 북한에도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는 있죠. 주요한 반면교사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과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선례라고 보입니다. 네. 바로 예. 이제 북핵 문제를 갖다 지금 다뤄야 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있죠. 그렇죠. 과연 이 북핵을 갖다가 포기시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부다페스트 각서처럼 있죠. 우크라이나 케이스처럼 바로 있죠. 이 북한도 이렇게 서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각인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이 1990년 이후에 계속 추구했던 이 두 가지 핵심 무기를 갖다가 포기한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특히 리비아처럼 있죠.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가다피 원수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있죠. 북한도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있죠. 더욱더 핵에 대한 집착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 참 논란이 큰데 어쨌든 뭐 우리는 전면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승인까지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있죠. 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있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원래 1월 5일 날 있죠. 이 세계 5대 핵 강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대 강국이 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아니면 대만 사태처럼 있죠. 이렇게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호의 확신적인 보증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보증이라는 게 얼마만큼 뭐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여기 세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세계 3차 대전까지는 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외대 이신욱 교수였습니다. 뭐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전쟁 걱정을 하게 될 줄이야.